우리의 미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옮겨진 채 발견하며 운명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주위는 모두 낯선 사람들이 가득해 리암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전날 술을 마시다 불운이 똥을 밟고 넘어지며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결국 로그아웃된 후 새로운 몸으로 환생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을 확인한 그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가 와서 꾸짖었고 그를 리암이라고 부르며 해밀턴 가문의 5번째 아들로 소개했습니다. 상속받을 것은 없지만 미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그런 소리를 지르는 건 실수입니다. 하녀 언니가 주의를 주며 오늘은 주인이 기분이 좋다며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아니었다면 개처럼 야단 맞았을 겁니다. 그가 그런 말을 들으며 놀라는데 언니는 오히려 기분 좋다고 말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슬플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문은 마침내 5명의 아들 후의 딸을 얻으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리암은 이 모든 것을 꿈으로 여겼지만 다음 날 아침 일어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어제의 자신이 죽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으니 이제 즐기며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이곳에서 그는 하녀에게서 정보를 캐며 가족에 대해 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귀족의 아들답게 그의 집은 매우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루노는 집안의 4번째 아들로 민보다 1살 많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만약 여동생이 아름다워져 왕족과 결혼할 기회가 생기면 가문의 지위가 더 단단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단단해진 현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으니 신중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형 안드레브가 성공을 갈망하며 미래의 희망을 지키려 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법으로 모든 귀족은 3세대마다 성과를 내야 합니다. 아니면 지위를 잃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어 아버지는 이미 늙었습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넘기면 가문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 평민이 됩니다. 리암은 그 말을 듣고 일부러 잊어버린 척하며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브루노는 13세라 동생에게 미래를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도 늦게 태어난 아이들은 여자가 아니면 자라서 고생할 겁니다. 이때 가정교사가 와서 두 형제에게 마법을 가르칩니다. 듣고 나서 미는 매우 흥미로워졌습니다. 집에 마법책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어 이 수업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확률은 100입니다. 그래도 리암은 자신이 마법 재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리암은 자신이 마법 재능이 그는 달려가 하녀에게 책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들어가 보니 정말 다양한 종류의 책이 있었습니다. 한 권을 집어들고 보니 마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리암은 첫 시도에서 손에 작은 불꽃을 만들어냈고 하녀는 기뻐했습니다. 그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건 미래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곧바로 아버지를 만나 책을 모두 가져와서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태도는 여전히 까칠했지만 동의했습니다. 리암은 그 사실을 느껴서 조금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유롭게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 후로 미는 매일 밤책을 읽으며 마법이 지식의 결합임을 알았습니다. 마법은 귀족만의 독점 무기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지침대로 실험하며 성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보통 마법을 펼치려면 책을 들고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하지만 리암은 내용을 기억하니 책 없이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형은 그게 놀라웠습니다. 브루노는 동생이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잘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발전하다니 이런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는 시도해봤지만 불꽃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배운 사람조차 마법을 사용하려면 1년이 걸립니다. 이건 리암이 천재라는 뜻입니다. 이럴 바에야 왕국에서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미래가 더 안전해질 겁니다. 동생에게 더 노력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형은 그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뭐든 해도 좋지만 안드레브의 표적이 되지 마라. 그들은 형제지만 지위가 걸리면 위험합니다. 잠시 후 리암은 화염 시스템에 익숙해져 얼음으로 넘어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그가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알자 즉시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손에 든 책이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엔 약하다며 실망했지만 화염으로 넘어가 책 없이 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훌륭하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 많은 책을 사서 배우게 허락했습니다. 기쁨이 가득할 때 누군가의 소식으로 긴장하며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리암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구석에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의외로 침입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미니 해밀턴 가문의 아들임을 알고 항복했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았지만 리암은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며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손에 기본 마법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착한 형처럼 그는 몇 가지를 가르쳐 빠르게 발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5원소를 동시에 사용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이 능력을 익히면 시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리암은 즉시 가르침을 구했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귀족들은 보통 자존심이 강합니다. 민처럼 겸손한 사람은 드뭅니다. 사실 그는 이 몸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두 손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자 리암은 성공했습니다. 재능을 확인한 후 비밀은 그림처럼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손 대신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듣고 나서 그는 오른손과 왼손으로 다른 마법을 동시에 시도해 성공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집중하면 여러 종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에 따라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그 제자가 정말 흥미롭다고 입을 벌렸습니다. 동기가 생기자 둘은 새로운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이번에 리암은 3가지 기술을 펼쳤지만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그게 이미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마력 소비가 평소보다 많아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룬 건 대단합니다. 지금 리암이 부족한 건 힘을 합리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아직 많아서 형은 계속 시간이 많으니 형은 몇 가지 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순종적으로 보였고 앉으라고 하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은 만족했습니다. 그는 불연속적인 숫자 10을 그렸습니다. 리암은 속으로 생각했다. 요즘 배운 게 정말 다행이야. 이게 내 모험의 시작을 더욱 강하게 만들 테니까. 그 선생님은 앞으로의 기술이 오직 소수점 없는 숫자, 즉 정수로만 작동한다고 알려주셨어. 이유를 물으면 대답해주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야. 궁금하다면 예를 들어 순서대로 가면 리암은 4번째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야. 이건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실수야. 3가지 마법을 동시에 펼치긴 했지만 그래서 미는 기본 학습을 건너뛰고 더 높은 수준으로 넘어가야 해. 하지만 9번째 지점에 도달하면 분명히 걸려 넘어질 테니 주의해야 해. 그런데 그분의 능력은 이래. 한 번에 13가지 주문을 만들어내. 집중하면 16가지까지 가능해.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 17을 넘지 못하고 있어. 그냥 벽처럼 가로막인 거지. 그럼 현재 리암은 겨우 12살이야. 그래서 미래가 밝을 거야. 젊음이란 때때로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돼. 게다가 그 애가 내 조언을 받아들이니 더할 나위 없어. 리암은 재능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기분 좋게 웃으셨어. 그 애가 정말 귀족 맞는지 물어보셨어. 민을 도와주기 위해 그분은 고급 반지를 선물하셨어. 그건 모든 필요한 지식을 담은 백과사전 같은 거야. 당연히 이걸 쓰는 게 보통 책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나아. 100개의 가치 있는 마법책이 지금 이 마도서에는 약 100개의 가치 있는 마법책이 들어있어. 리암이 끼우고 나니 지식이 쏟아지네. 정말 환상적이야. 술은 각 사람의 뇌가 얼마나 많은 주문을 기억하는지에 따라 달라. 지금 리암이 기억하는 숫자는 약 300개야. 그 애는 스승님께 몇 가지를 시험해보게 해달라고 했어. 그 선생님은 그 녀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집중력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 젊은이는 고급 바람 주문을 펼쳤어. 주변의 모든 나무를 잘라버렸어. 그때 한이 언니가 오자 스승님은 사라졌어. 그녀는 이곳이 위험하다고 했어. 왜냐하면 낯선 남자가 그들의 영토에 침입했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주인이 구한 책을 민에게 주라고 했어. 이건 기본 소환 주문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매우 유용해. 선생님 말씀처럼. 리암은 스승님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어. 그리고 알았어. 여전히 여기 있대. 그냥 투명 주문을 써서 아무도 못 보이게 한 거야. 시간이 많지 않으니 그분은 리암에게 몇 가지를 더 배우라고 재촉했어. 그 애는 소환책을 열고 반지를 활성화했어. 낮은 수준의 정령을 불렀어. 곧바로 흡수됐어. 새로운 주문을 반지에 저장한 거지. 리암은 이 물건이 너무 훌륭해서 감히 받지 못했어. 스승님은 걱정 말라고 했어. 특별한 게 아니래. 그런 사람들에게 끼울 때 비로소 가치가 생겨. 이제 시간이 없다면 리암은 반지를 써서 주문을 저장해두고 나중에 쓸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머릿속 뇌가 모든 걸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거야. 그 젊은이는 계속해서 귀여운 정령 몇 마리를 불러서 한 번에 흡수했어. 고개를 들자 그 선생님이 이미 사라졌어.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어. 유일한 메시지는 민이 노력하라고, 미래에 다시 만날 거라고, 그리고 오늘의 비밀 만남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 후로 민은 모든 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어. 그 애는 브루노를 놀라게 할 만큼 많은 재료를 만들 수 있게 됐어. 이제 그 형은 동생의 미래가 안정될 거라고 확신했어. 이어서 번역을 계속합니다. 모든 세그먼트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원본 길이를 유지하며 생생하고 감정적인 톤을 더했습니다. 그는 결혼 소식을 알리러 왔어. 아내 집은 하위 귀족 집안이지만 그래도 좋대. 자유가 더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리암은 축하했어. 브루노는 동생에게 아버지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고 물었어. 리암이 막 태어났을 때 일어난 일이야. 그때 아버지는 딸을 원했어. 그러면 지금 황족에게 시집 보내서 지위를 지킬 수 있으니까. 하지만 리암은 아들이었어.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방법을 썼어. 그들의 영토에 봉인된 괴물을 수천 명의 군대로 없애려고 했어. 하지만 그 임무는 실패했고 90%의 병사를 잃었어. 미래가 암울하니 브루노는 동생에게 이제부터 자립하라고 조언했어. 듣고 나서 그 애는 먼저 자신만의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몇 가지 재밌는 걸 만들었으니 일이 순조로웠어.
리암은 야심차게 더 많은 돈을 원했어. 길가에 두 가게가 라면을 팔길래 그 젊은이는 이걸 생각했어. 만들고 나서 리암은 그들에게 시험해보라고 했어. 이게 첫 인스턴트 라면이야. 그 두 사람은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어서 매우 놀랐어. 면을 양념한 후 정령이 수분을 빨아들이게 했어.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됐어. 팔릴 줄 알았는데 가게에서 거부당했어. 이유는 리암이 가문의 5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난만 사업할 수 있대. 듣고 나서 슬펐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 안드레브는 그 동생이 너무 빠르게 발전해서 화가 났어. 판매를 하려면 리암은 직접 팔기로 했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복제해서 그걸 보냈어. 다행히 잘 작동해서 그 복제체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팔게 했어. 둘 다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상품 교환이 쉬웠어. 리암은 라면을 만들어 복제체에게 보내서 팔았어. 그 후로 리암은 항상 자신의 복제체와 함께 연습했어. 둘이 거의 동등하니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어. 그때 안드레브 형이 와서 동생이 최근에 빠르게 발전했다고 말했어. 집안 모두가 그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어.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 것 같아서 직접 만나봤어. 안드레브는 리암에게 미래에 뭐 할지 물었어. 리암도 솔직히 말했어. 자립해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고 싶다고. 듣고 나서 안드레브는 만족해서 사냥협회에 소개해줬어. 다음날 그 애는 거기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 이름처럼 사냥협회는 괴물을 없애는 의뢰를 받는 곳이야. 아이가 있어서 그 애에게 다른 곳에서 놀라고 했어. 협회장은 그 형의 소개를 들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시험을 봐야 했어. 이 일은 목숨과 관련이 있으니까 장난이 아니야. 리암은 귀족이니까 만약 어딘가에서 죽으면 문제가 커. 협회장은 그 젊은이가 자신 있는 주문을 하나 써보라고 했어. 심지어 주문을 천천히 읽어도 좋대. 잊을까봐. 지금까지 리암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주문을 사용할 때마다 이름만 부르면 됐어. 지금 복제체가 밖에서 독립적으로 작동 중이니 모든 힘을 펼칠 수 없어. 그래도 기술은 협회장에게 인상적이었어. 그를 놀라게 했어. 이걸 사람에게 쏘면 죽을지도 몰라. 증인들은 그 애가 전혀 약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그들은 전에 본 적 없는 환상적인 마법을 봤어. 그래서 고급 기술이라고 여겼어. 게다가 한 여자가 리암에게 꽤 관심을 보였어. 협회장은 리암의 실력을 더 이해하고 나서 비급부터 시작하게 동의했어. 이게 얼마나 좋은지 궁금해지는데 그때 그 여자가 협회에서 다가와 인사했어. 아수나를 알게 된 후 그녀는 자신을 해밀턴의 작은 아이라고 소개했어. 그녀는 첫눈에 리암을 좋아해서 함께 사냥 가자고 했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공격받는 기분이야. 좀 부끄러웠어. 하지만 그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니 동의했어. 아수나는 이 일을 꽤 오랫동안 했으니 경험도 많아. 그래서 그들은 함께 그 근처 숲으로 가서 모험을 시작했어. 아수나는 보통 A급 이상의 사냥꾼만 특별 의뢰를 받는다고 설명했어. B급처럼 우리에겐 보이는 대로 괴물을 때려잡고 상으로 가져가면 돼. 바로 앞에 사나운 늑대 몇 마리가 나타났어. 아수나는 싸울 생각이었지만 포위당해서 좀 무서웠어. 리암은 이걸 내가 다 처리할 수 있게 해줄까 물었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녀가 동의하자. 그 애는 수많은 정령을 불러서 늑대 무리에 쑤셔 넣었어. 위험할 정도로 부풀어 오르자 괴물의 기운이 사라졌어. 그래서 리암은 아수나에게 마무리 공격을 부탁했어. 그날 말고 그들은 40마리 넘는 무리를 가져왔어. 협회장과 다른 사냥꾼들은 이 광경을 보고 혀를 내둘러 아무 말도 못했어. 첫날부터 이렇게 해냈으니 그들은 그 커플에게 특별 임무를 주셨어. 이건 드문 기회라서 그들은 동의했어. 아수나는 길에서 항상 활기차게 말했어. 리암도 그 덕에 기분이 좋아졌어. 그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으니 미래에 등급 올리는 게 쉬워질 거라고 했어. 게다가 곧 매우 중요한 사람이 올 테니 협회가 괴물을 먼저 보낸 건 공격할까 봐서야. 그 벌레의 모양을 보니 아수나는 무서워했어. 그런 건 싫어하니까. 게다가 이런 생물은 매우 강하고 안에 마법석이 있어서 주문을 쓸 수 있어. 보통 A급 사냥꾼만 직접 대적하지만 리암의 기술은 그 이상이니 두렵지 않았어. 오늘 그는 복제체를 활성화하지 않았으니 모든 힘을 펼칠 수 있었어. 하지만 그 괴물과 마주치자 둘 다 도망쳐야 했어. 그게 더 강했으니까. 겉껍질이 마법에도 저항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아수나는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힘이 부족했어. 그녀는 특별 임무를 맡았는데 실패해서 불평했어. 그녀는 천체가 그 생물의 머리에 떨어지면 좋을 텐데 그랬다간 확실히 쓰러질 테니까. 리암은 그 말을 듣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동료에게 시간을 끌게 하면서 시험해보겠다고. 준비가 끝나자 아수나는 미끼 역할을 해서 그 괴물을 유인했어. 기회를 잡은 리암은 물품을 활성화하고 산 전체를 그 벌레 머리에 떨어뜨려 으깨버렸어. 그녀는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 리암의 기술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어. 곧바로 그들은 2마리를 가져왔어. 하나가 아니라. 협회장은 충격을 받았어. 그들이 어떻게 한 건지 물었을 때 그 여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어. 그녀는 곧 중요한 사람이 올 텐데 이 생물이 나타나면 재앙일 테니까. 협회장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 우리가 노력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5배로 올려줬어.
리암은 기뻐했어. 몇 일 후 고위 귀족이 도시를 방문했어. 장남과 아버지가 그를 맞이했어. 안드레브는 동생이 많은 공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칭찬하면서 교활하게 웃었어. 아수나는 솔직하게 그를 바보처럼 보인다고 했어. 리암은 그 말에 당황했어. 혈육이라 해도 브루노가 말한 대로 후계자들은 단지 골칫거리야. 그 남자가 마차에서 내려 리암을 주목했어. 옆에 있던 여자는 그래서 기뻐했어. 미래에 우리가 세계에서 발전할 수 있을 테니까. 다음 날 리암은 따로 불려서 이야기했어. 그분은 자신을 제임스라고 소개하고 맨델의 황금 반지에 대해 잘 알면서 리암과 드웨인의 관계를 물었어. 이 질문에 리암은 혼란스러웠지만 곧 스승님을 말하는 거라고 깨달았어.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이 제 스승님이라고 소리치며 이건 스승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선물을 듣고 나니 잼씨도 믿음이 생겨요. 그 말을 듣고 잼씨는 드웨인 씨의 성격을 생각하며 정말 이런 일을 할 법하다고 믿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노인은 기분 좋게 웃었어요. 리암이 스스로 그 재능 있는 분의 제자로 자처했으니 그분은 지금 리암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경비원이 있으니 리암에게 모든 힘을 펼치라고 했어. 그 경비원은 A급 사냥꾼과 맞먹지만 리암의 11가지 주문을 동시에 막지 못했어. 그 전부터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리암은 고급 주문에 대해 스스로 깨달았어. 그래서 마력을 향상시켜 여러 주문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됐어. 원래 7번째에서 멈춰야 했는데 상상력이 마음과 영혼을 움직여서 10일까지 뛰어넘었어. 드웨이는 매우 만족했어. 스승이 그러면 제자도 그래. 그들은 여러 기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드웨인이 반지를 줬어. 리암이 5번째 아들이니 제임스는 이해하고 젊은 기사로 임명했어. 이제 리암은 안드레브에게 위협이 아니야. 그래서 미래에 그에게 방해를 받지 않을 거야. 기본적으로 나이 찰 때까지 리암은 가족과 함께 살 거야. 다음 날 그 칭호는 공식적으로 리암의 것이 됐어. 제임스는 이걸 가족에게 알리고 나서 아버지는 불만족했어. 아버지는 아들의 힘을 미래에 이용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리암은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를 도와야 할 거야. 그걸 동정해서 그는 드웨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물었어. 스승님이 장난꾸러기라고 하면서 최근에 장난을 당했는지 물었어. 리암은 연습 중에 물품을 써서 스승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어. 스승님은 미래를 예측하고 리암이 이곳에 올 테니 호수 안에 선물을 준비했어. 앞으로 여러분이 스승님은 리암이 이곳에 와서 연습할 테니 선물을 호수 안에 준비했어. 리암이 물을 빨아들이자 드웨이는 금가루를 호수에 뿌려서 발견되지 않게 했어. 총 중량이 100kg이고 리암만이 모두 모을 수 있으니 안심이야. 이건 스승님의 졸업 선물이야. 100kg 금과 관련된 주제를 주면서 성공하면 리암은 그 시험을 통과한 거야. 최근에 바빠서 아직 못했어. 제임스는 그 금가루가 비유일 뿐이라고 제안했어. 리암의 졸업 선물은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해. 마법을 쓰는 자가 제자에게 100kg 금을 주는 건 말이 안 돼. 지금 그 선물은 숨겨져 있으니 리암이 스스로 찾아야 해. 듣고 나서 리암은 집 근처 호수로 돌아가서 시험했어. 이번에도 물을 빨아들이지만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어. 스승님의 제안처럼 리암은 금가루를 물에서 걸러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물품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으니 이 일은 간단했어. 100kg 금가루가 호수 바닥에 떨어지자 특별한 봉인이 열렸어. 그리고 비밀 통로가 나타났어. 스승님의 제안 없이는 평생 풀지 못했을 거야. 아래에는 무한한 가치의 선물이 있어. 심지어 용사도 사용할 수 없어. 그건 최상급 마법책이야. 제자가 스승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래. 그 후로 그 애는 매일 밤 몇 시간을 연구해 보냈어.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 속으로 생각했어.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아.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이해하고 책에 적힌 대로 따라가면 돼. 노력 덕분에 그 젊은이는 다른 차원의 방을 만들어냈어. 크기는 사용하는 사람의 기술과 마력에 따라 달라. 지금 이 방은 크지 않지만 충분히 많은 걸 담을 수 있어. 리암은 이곳을 비밀기지로 삼아 상상력을 키우겠다고 생각했어. 그 후로 그 애와 아수나는 계속 함께했어. 오늘 그들은 꽤 강한 괴물과 마주쳤어. 여러 주문을 쓸 수 있는 정말 악랄하고 불속성 정령의 면역이니 좀 어렵네. 그 애는 최종 기술을 쓰려 했지만 시간을 방으로 열어서 아수나를 피하게 했어. 덕분에 피해를 피했어. 오래 싸우면 죽을 테니 그들은 거대한 개구리의 마법석을 가져왔어. 이건 A급 의뢰야. 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공은 모두 리암의 거야.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너무 약하다고 슬퍼했어. 그 아저씨는 그녀를 단기간에 강하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어. 리암과 계약을 해서. 그녀는 여기서 지표를 올릴 수 있어.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 전투에서 이점을 얻어. 아수나는 리암이 변태 같은 짓을 하지 않을 테니 부탁했고 실제로 리암이 원해도 그녀는 받아들일 거야. 나는 그녀를 꽤 좋아하니 동의했어. 협회장은 그들의 연결을 증명했고 완료된 후 아수나는 훨씬 강해졌어. 그뿐만 아니라 외모도 더 매력적이 됐어. 이 주문이 너무 강력해서 리암은 더 알아보고 싶었어. 하지만 누구에게 부탁할지 모르겠어. 아수나는 그 말을 듣고 조디라는 여자를 만나러 데려갔어. 그녀는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야.
사정을 알게 된 후 그녀는 리암과 계약했어. 그녀는 오랜 사냥꾼이야. 팀을 만들면 좋을 거야. 완료된 후 그녀는 갑자기 몇 살 젊어져서 협회 사람들이 놀랐어. 계약한 두 여자는 특별한 기술을 얻었어. 아수나의 건 고속이동, 조디의 건 회복으로 음식을 만들어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 사냥협회는 이걸 정말 기적이라고 여겼어. 몇 일 후 제임스가 와서 공주님이 올 거라고 했어. 게다가 리암에게 두 동료를 데리고 공연을 해서 즐겁게 해달라고 했어. 최근 리암의 모든 정보가 스칼렛에게 전달됐으니 그녀가 매우 관심을 가져. 리암은 거절했어. 그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 왜냐고 물었어. 아수나와 조디는 친구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야. 공주라도 마찬가지야. 스칼렛은 실제로 뒤에 있었고 리암의 강한 선언을 듣자 그녀는 꽤 좋아했어. 직접 만나면 이 태도를 유지할지 궁금해. 몇 일 후 리암은 불려갔어.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엄청난 압력을 느꼈어. 공주는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어. 안으로 들어가서 예의를 차리고 자리에 앉았어.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 그녀는 리암이 어떻게 그 벌레와 거대한 개구리를 이겼는지 물었어. 이 질문은 그 애에게 쉽던데. 그래서 안심했어. 모든 이야기를 한 후 스칼렛은 흥분했어. 이건 고급 주문을 쓰지 않고도 거대한 개구리를 이긴 첫 번째 경우야. 그건 제쳐두고 그녀는 리암의 두 동료에 대해 계약에 대해 알고 싶었어. 하지만 그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어. 속으로 그녀가 내내 권위를 이용해 나를 누르고 있으니 뭔가 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전히 거절했어. 스칼렛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어. 내 말을 거부할 셈이야? 리암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 친구를 그들 앞에서 보여줄 수 없어. 그들 앞에서. 이 선언을 듣고 공주는 칭찬했어. 웃으며 리암이 너무 재미있대. 전날 가짜가 하녀로 변신해서 재미있었는데 직접 이야기하니 더 흥미로웠어. 그래서 리암은 자작 칭호를 받았어. 놀라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칼렛은 말했어. 나를 2번이나 웃겼으니 상을 받아. 게다가 선물이 있어. 계약을 위한 마법책이야. 이걸로 두 동료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 몇 번 썼지만 효과는 모르겠어. 하지만 새 주문이 있으니 기뻐했어. 그걸 보고 스칼렛은 당황했어. 누가 알았어. 이게 칭호보다 더 좋대. 집에 오자마자 리암은 그 책의 내용을 바로 탐구했어. 완벽하게 익혔어. 이전 계약은 일시적으로 취소됐어. 바로 그때 브루노 형이 와서 리암은 놀랐어. 형은 동생이 젊은 자작이 돼서 축하하러 왔어. 그 젊은이는 리암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어. 그들은 꽤 친해. 브루노는 장남이 충격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동생의 지위가 아버지만큼 높아졌으니까. 리암은 이해가 안 돼서 이 나라가 귀족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설명받았어. 먼저 스스로 이룬 사람, 두 번째는 그들의 정식 상속인. 리암은 첫 번째 카테고리야. 대공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더 높아. 저녁에 그는 집에 가다가 암브라비스를 만났어. 기분이 엉망이었어. 이건 이해가 가. 왜냐면 그는 동생에게 너무 지고 승부욕 때문에 곧 기회를 잡아 지위를 되찾고 싶었어. 한녀들이 리암을 칭찬하자 안드레브는 화가 나서 그들에게 동생의 한녀가 되라고 했어. 그리고 자신과 동생 중 누가 더 낫냐고 물었어. 해고당해서 그 두 사람은 그를 칭찬해야 했어. 다음 날 리암은 동료와 놀러 갔어. 계약한 후로 아수나와 조디는 매일 사람들이 주목했어. 조디는 순수하고 손녀는 매력적이었어. 둘 다 갑자기 나를 주인님이라고 불렀어. 좀 부끄러웠어. 조디는 계약했으니 그렇게 부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래. 리암은 이름으로 부르면 된다고 했어. 아수나는 요즘 이 친구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해졌다고 느꼈어. 이제 우리는 더 친해졌으니까. 그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다른 사람들은 젊은 자작을 부러운 눈으로 봤어. 그래서 그걸 느끼고 쳐다보지 않았어. 그걸 느끼고 그걸 느꼈으니 리암은 그들이 오랫동안 팀을 짜고 함께할지 물었어. 아수나와 조디는 당연히 원했어. 듣고 나서 리암은 매우 기뻐서 두 동료와 악수를 했어. 오늘 임무는 사나운 늑대무리를 없애는 거야. 조디는 궁수라 그들의 전투 스타일은 매우 다양해. 두 여자는 서로 잘 맞춰 쏘고 베고 괴물을 쉽게 없앴어. 아수나는 속도가 크게 증가했고 조디는 시력이 보통 사람보다 몇 배 나아. 조디 같은 궁수에게 눈은 매우 중요해. 예를 들어 리암이 멀리서 쏘이면 발견할 수 없어. 맞는 말 같아서 그는 그녀가 더 선명하게 보고 싶으면 도와주겠다고 물었어. 최근 받은 책에 그 기술이 있어. 시험해보니 조디는 충격받았어. 이제 그녀는 매우 먼 거리에서도 조준할 수 있어. 아수나는 호기심에 물었어. 방금 뭐 한 거야? 리암은 눈을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어. 듣고 나서 그녀는 그 기술을 몸에 써보고 싶었어. 리암은 거절했어. 너무 빠르게 발전하면 그녀의 능력이 따라가지 못할까봐. 시력 증가는 힘 증가와 다르니 추천하지 않았어. 그래서 초인적인 시력으로 조디는 쉽게 몇 마리의 늑대를 쏘아 없앴어. 화살이 정확해진 건 리암 덕분이야. 보통 그녀는 그렇게 멀리 쏘지 못하니까 두 여자는 계속 감사했어. 오후에 그들이 돌아오자 갑자기 큰일이 일어났어. 묻고 보니 장남이 바보 같은 짓을 해서 괴물을 풀어놨어. 상황이 혼란스러워. 이 실수는 도시를 파괴할 수 있으니 모험가들이 해결하려 해.
리암은 듣고 바로 달려갔어. 병사들이 여기저기 쓰러진 걸 봤어. 안드레브도 그랬지만 적어도 그건 나았어. 화가 나서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도 못하고 협회장이 그를 기절시켰어. 왜냐면 바보 같으니까. 협회장은 쓸데없는 적대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 이게 최선이었어. 나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고 악룡 존이 봉인을 풀렸다는 걸 알았어. 그 젊은이는 공을 세우고 싶어서 전에 그걸 없애려고 했어. 리암은 브루노에게 이 생물에 대해 들었어. 다행히 협회장은 봉인하는 방법을 알으니 많은 법사들을 모았어. 하지만 몇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없애야 해. 그 괴물들은 악룡의 자식들이야. 그래도 하나만 해도 재앙이야. 다행히 큰 건 리암의 선조가 봉인했으니 아직 힘을 회복하지 못했어. 아니면 이곳 전체가 쓸려나갔을 테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부터 일주일이야. 실패는 운에 의존하고 아무 보장도 없어. 듣고 나서 그 애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새끼용을 이기고 싶었어. 아수나는 그 크기가 개처럼 작지만 힘이 코끼리처럼 세다고 놀랐어. 그녀는 접근하려 했지만 불을 뿜어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 근접 공격이 위험하니 나는 주문을 썼어. 불속성이 제일 강한데 그 용들에게는 효과가 없었어. 조디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도망치라고 조언했어. 너무 위험하니 그 애는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냈어. 두 동료에게 먼저 도망치라고 하고 곧바로 물품을 불렀어. 그리고 정신과 시간의 방을. 덕분에 리암은 3마리의 용을 가두고 물품에 넣어서 자동으로 파괴하게 했어. 이건 너무 운에 의존한 일이니 혼자 했어. 실패하면 두 여자에게 피해가 가니까 두 여자에게. 협회장은 그 후 와서 칭찬했어. 이곳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었으니까. 기회를 잡아서 20명의 법사들이 함께 주문을 해서 악룡을 봉인하기 시작했어. 그는 지루한 표정을 지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아수나는 전에 썼던 주문을 알아보고 물었어. 전에 썼던. 리암은 시간의 방이 별도의 공간을 만든다고 설명했어. 조디는 3마리의 새끼용이 돌아올까봐 걱정했어. 하지만 사라졌대. 사라졌어. 이유는 리암이 그 주문을 완벽하게 익히지 못했으니까. 저장된 건 짧은 시간 후에 증발해. 듣고 나서 아수나는 그 애를 너무 칭찬했어. 싸우지 않고도 문을 현명하게 써서 이겼어. 갑자기 리암은 악룡의 목소리를 들었어. 그가 나를 그렇게 부르자 그는 슬퍼했어. 몇 세기 전 인간들은 지금과 다르다고. 리암의 마음을 보니 그것이 매우 넓다는 걸 알았어. 동시에 영혼과 몸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이건 당연해. 갑자기 이 몸에 들어왔으니까. 그 생각을 존이 읽었어. 이 생물은 단순하지 않아. 리암이 순수하니. 그래서 그는 친구가 되고 싶었어. 용의 힘을 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전부가 아니지만 충분히 꿈을 실현할 수 있어. 듣고 나서 리암은 동의했어. 서로 적의가 없으니까. 용의 힘을 빌려줄게. 이 일은 스승님과의 우연한 만남을 떠올리게 한다. 도전이 성사되면서 그분이 리암의 영혼을 잠시 빌려 아수나에게 들어가셨다. 그 후 애매의 손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 리암은 성스러운 용의 각인을 얻었고 용력을 사용해 마법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다. 가장 놀란 사람은 리암일 것이다. 리암일 것이다. 이제 그는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여러 기술을 한 번에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용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존 씨가 안에 있어서 젊은이에게 필요 없을 때 끄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한다. 다행히 두 동료는 그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회장님은 이 위협을 제거한 일을 높이 평가하시지만 그 힘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다. 물론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고 계신다. 먼저 리암은 10kg의 금을 손해 보상으로 주고 부상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말을 듣고 회장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더 말씀하실 수 없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아들이 재앙을 막아주고 라비드의 혼란을 정리해준 데 대해 감사했다. 지금은 형이 아버지의 감독 아래 있으며 당분간 집을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그는 형이 상속권을 잃을까봐 걱정했다. 평소에 다투듯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참사가 될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게 씨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리암이 큰 공을 세워 칭찬받을 것이라고 기뻐하셨다. 그는 형의 방으로 가서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실은 형은 가문을 가장 보호하고 싶어 했지만 자신을 능가할까봐 impulsively 행동했다. 다음 날 리암은 새로운 마법을 꿈꾸었다. 즉시 그는 숲으로 달려가 시험해보았고 저녁 무렵에 성공적으로 작은 용을 소환해 애완동물로 만들었다. 비록 존 씨의 미니 버전이지만 리암은 그 아이가 매우 강하다는 걸 알았다. 스칼렛이 우연히 보고는 이것을 신성한 마법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전설에만 나오는 마법이라 그녀는 충격을 받고 왜 여기에 왔는지 물었더니 리암에게 상을 주러 온 것이었다. 이미 그분은 백작이기 때문에 더 높은 칭호를 주기엔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에 스칼렛은 리암에게 3번째 등급의 피닉스 훈장을 주기로 했다. 또한 이 영웅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공주님도 리암이 어떻게 악용을 물리쳤는지 궁금해하셨다. 리암은 미소 지으며 자신이 어떻게 그분을 물리쳤는지 이야기했다. 악용에게 영혼을 빌려준 후
그녀는 리암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물었다. 또한 신성한 마법에 대해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스칼렛은 이 대화를 한동안 비밀로 하자고 요구했다. 다음 날 아침 확실히 하기 위해 그녀는 3,000골드를 집까지 보내 입단하게 했다.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하지만 선물은 받기로 했다. 램씨도 리암을 만나 리암이 신성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러 왔다. 리암은 공주님으로부터 입단금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분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스칼렛이 아직 젊어서 리암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는 건 용을 물리친 업적이 크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으니 귀족 칭호를 세대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보통은 스칼렛이 이 일을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수도로 돌아가야 하지만 재미있어서 여기 머물고 싶어 하신다. 그것이 리암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다. 보고에 따르면 악용의 모습은 매우 거대했다. 그 생물은 빛이 되어 내 몸에 들어왔다. 이쯤에서 말하자 그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몇 가지 신성한 마법을 배웠다고 인정했다. 램씨도 보고 싶어 하시자 리암은 3가지 신성한 마법을 보여주었다. 이제 그는 모든 이상 상태, 심지어 독과 석화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신성한 마법을 신의 힘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럴 겸 그분은 사명의 전쟁에 대해 들어봤는지 물으셨다. 리암은 아무것도 모르니 설명을 들었다. 옛날에 3마리의 용이 싸웠고 그중 하나가 승리했다. 전설에 따르면 다른 2용을 쓰러뜨리기 위해 신성한 마법이 필요했다. 승리한 자는 한 소녀와 협력해 그들의 힘으로 새로운 왕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리암이 서 있는 곳이다. 그분은 리암에게 용이 인간과 손을 잡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다. 리암은 아마도 그들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리암도 용과 하나가 된 게 아닌가. 아마 존 씨가 그 생물일 가능성이 크다. 리암은 이 왕국의 탄생 신화를 재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왕국의 탄생 신화이지만 하지만 그 때문에 2가지 큰 문제가 발생했다. 제시는 리암의 가문을 걱정하고 계신다. 구체적으로는 그의 아버지 해밀턴 가문이 악용을 봉인한 공로로 귀족 칭호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의 몸속 생물이 이 나라를 창조한 자라면 더 정확히 말해 존 씨가 그들의 조상일 수 있다.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면 리암의 가문은 모든 칭호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험으로 변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리암은 형과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가문을 보호하는 걸 생각하며 두려웠다. 2번째 문제는 그 용이 악용으로 오해받아 이 나라에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다. 생각해보니 갑자기 수년간 갇혀있으면 누구든 화를 낼 테니까. 이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리암은 듀온 씨와 이야기하니 그가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아도 리암은 몸속 친구를 믿고 그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삶에 관심만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제임씨는 안심하고 리암을 왕국의 구원자로 보았다. 이 일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니 그분도 젊은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새로 배운 마법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렇게 우연히 아수나와 조디를 만나 그들은 무슨 일인가에 급히 리암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 몇 사람이 리암을 보고 다가오지만 그들은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해서 막았다. 화젯밤에 젊은이가 용을 물리친 소식이 퍼지자 많은 모험가들이 팀에 합류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모두 리암의 성공을 이용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 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맞이했다. 용을 물리친 덕분에 미래의 배우자로서 많은 혼인 신청이 들어왔고 그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브루노조차 아내 집에서 친척 사진을 가져와 동생에게 선택하게 했다. 그는 리암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모든 게 이렇게 된 건지 물었다. 그는 내가 한 건 악용을 물리친 것뿐이야 라고 말했다. 브루노는 믿지 않고 동생이 뭔가를 숨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많은 귀족들이 리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 유명해진 건 기쁘지만 그만큼 골칫거리도 따른다. 잠시 후 젊은이와 2명의 아름다운 여성은 공간방을 보러 갔다. 아수나는 흥분해서 들어가 보니 거기에 집 전체가 있었고 조디는 이 공간이 위험할 때만 숨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알았겠어? 리암이 이걸 그들의 기반지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는 더 강해졌기 때문에 주변 공간도 훨씬 넓어졌다. 그녀는 이게 다시 사라질까봐 걱정했지만 기술을 완전히 익히면 물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알았다. 집안의 모든 게 훌륭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여기에는 낮과 밤이 없다. 리암도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영혼을 소환해 모든 걸 어둠으로 덮을 수 있는지 시험했다. 비록 낮은 수준의 영혼이지만 이 공간은 그 아이가 모든 걸 어둠으로 덮을 만큼 딱 맞다. 그걸 하고 나니 온통 검게변에 불을 만들어야 보였다. 밤이 되었지만 바깥처럼 진짜 같지 않다. 조디는 손자가 이걸 더 부드럽게 바꿀 수 있나 물었지만 그는 모른다. 하지만 중급 영혼이라면 가능하니 그는 그들과 계약해 기술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계약 후 영혼은 진화에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밤도 바깥 환경처럼 개선되었고 영혼은 지혜를 가지고 주인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리암은 이 마법을 아직 완전히 익히지 못해 영혼이 반지를 조언해 주었다. 그걸 끼면 고대의 저장장치로 알려진 기능 외에
다른 기능도 많다. 그래서 미는 계약한 영혼을 나중에 그 안에 보관할 수 있어 매번 새로 소환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시험해보니 성공해서 두 여성은 기뻐했다. 리암은 불의 도마뱀 영혼과 다른 원소들을 강화했다. 보통 한 사람이 두 마리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많다. 하지만 미는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보물과 같다. 그는 더 익히기 위해 연습하고 싶었다. 다음 날 리암은 용이 지정한 장소로 가서 임무를 수행했다. 그곳에서 배돈이 잠들어 있었다. 실제로 여전히 인간의 눈에서 숨겨진 결계가 있다. 쉽게 찾기 위해 그는 용새끼를 소환하라고 했다. 그걸 통해 그분은 결계를 열어 리암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다. 풍경은 완전히 다르며 더 시적이고 주위에 작은 요정들이 있다. 인간을 보자 그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지만 젊은이가 불러세웠다. 그는 배돈의 말에 따라왔다고 말했다. 용새끼를 보자 그들은 믿었다. 화려하게 그 친구는 리암에게 이곳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 요정들은 모험가들에게 매우 가치가 있어 그 수는 위험할 정도로 줄고 있다. 만약 도움이 없었다면 이미 멸종되었을 것이다. 그의 임무는 각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 진화시키고 동시에 계약을 맺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작은 요정들은 아름다운 엘프 부족이 되었다. 베나는 먼저 축복을 받았다. 친구들은 그걸 보고 줄을 서서 차례로 발전했다. 이 사건 후 리암은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다는 걸 배웠다. 그 아름다운 여성들은 민을 사절처럼 여기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제 그는 그들이 집을 짓고 인간처럼 살기를 원했다. 베나는 젊은이가 신뢰하고 리더로 삼았다. 갑자기 그때 리암은 숲속에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걸 느꼈다. 그건 작은 요정들이 모은 특별한 열매로 마법으로 만든 것이었다. 배돈도 먹어보라고 장려했다. 베나는 이제 그들의 것은 민의 것이라고 했다. 많은 마법 힘을 흡수하자 리암은 강화되었다. 이제 그는 한 번에 19개의 불꽃 구슬을 발사할 수 있어 기분이 매우 좋았다. 다음 날 그는 그 여성들을 다시 방문했다. 베나는 그들이 방금 집을 지었으니 주인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 광경을 보니 어쩔 수 없지만 요정 부족이 집을 지은 적이 없으니 탓할 수 없다. 그때 갑자기 몇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엘프를 잡아가서 경매에 팔아 큰 이익을 보려 했다. 미는 수시 무서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라고 격려했다. 한 명이 덤벼들자 마법으로 날려버렸다. 그걸 보고 다른 두 명도 시도했지만 리암의 분신에 의해 파멸되었다. 이 사건 후 이곳에 머무르는 건 위험하니 미는 자매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열어 임시로 데려갔다. 그렇게 그들은 해밀턴 가문이 통제하는 땅으로 옮겨졌다. 그는 마법으로 그들을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곳을 찾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자. 여성들은 리암에게 리더가 되어달라고 빌었고 말하자면 미는 그들의 왕처럼 되었다. 베나는 그가 말하는 모든 걸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걸 보니 미는 동의했지만 스스로 왕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인스턴트면을 먹여보는 동안 젊은이는 배돈이 준 성스러운 마법을 배웠다. 하지만 조금 어렵다 보니 아직 할 수 없다. 그 친구는 그가 정말 끈기 있다고 생각했다. 리암은 새 마법을 사용해보고 싶어 열심히 했다. 몇 일 후 완전히 익히자 그는 모두를 모아 순간 이동을 사용했다. 그 전 그는 복제본을 보내 정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에서 그의 땅까지 거리는 100km다. 이곳은 배돈이 봉인된 땅이라고 불린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곳이다. 그분도 젊은이에게 결계를 부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제 이곳은 모두의 집이 될 것이다. 배돈이 이 땅을 보관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살기 위해 물이 필요하니 리암은 물의 영혼인 윈딘을 불러 도왔다. 진화 후 그녀는 깨끗한 물 공급원을 찾았다. 다음으로 필요한 건 건축 지식이다. 여유 시간에 그는 짧은 이동 마법을 더 연습했다. 과거에는 시전 시간이 더 걸렸지만 이제는 연속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 이곳에 있지 않을 때 리암은 3마리의 용새끼를 불러 그 여성들을 보호하게 했다. 집에 돌아오니 공주 전하가 갑자기 놀러오셨다. 그녀는 민의 몸속 용이 약속의 땅에 대해 언급했는지 물었다. 그는 솔직히 저는 봉인된 땅만 알아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스칼렛도 데려갔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 기술자를 찾아 집을 준비했다. 그의 복제본을 만들어 민은 원본과 똑같은 재능을 가진 부하를 얻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램시에게 이게 기록에 나오는 약속의 땅인지 물었다. 배도는 인간과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스칼렛은 멸망의 날, 인류가 멸종해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초대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곳이 그곳을 가리키고 민은 그곳의 주인이 되었다. 황실은 배돈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다. 민의 몸속 용력을 느끼자 한 땅이 갑자기 떠올랐다. 이게 이곳을 공중에 띄우는 열쇠인 것 같다. 스칼렛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리암에게 미래의 인류가 멸망하면 이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이 약속의 땅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해 민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몇 일 후 골시의 지시에 따라 모두는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리암은 야생동물을 쫓아내어 이곳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 스칼렛은 리암이 마법을 사용하는 걸 보며 매우 존경했다. 그는 그녀가 수도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그녀는 민을 주인이라고 불렀다. 재밌네.
그녀는 젊은이가 이름을 부르게 하며 여기서 그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 그는 다시 확인하며 자신은 그녀를 섬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스칼렛은 매우 높은 지위의 공주님이다. 그녀는 슬프게도 용의 피가 흐르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말했다. 과거부터 외가 쪽은 용의 피를 가진 자가 고급 귀족과 결혼했다. 그렇다면 그들 중 누구도 위대한 용신 베돈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녀에게 북쪽으로 1km 정도 걸어가 보라고 했다. 그곳에서 그녀가 좋아할 걸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리암이 전해주자 스칼렛도 동의하고 갔다. 그렇게 두른 용 신이 남긴 유적을 발견했다. 아래를 보니 거기에 다른 용이 전체 몸을 지키고 있었다. 그건 베돈의 형태를 본따 만든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의 보호자라서 모든 침입자를 공격한다. 멈추려면 머리에 한 글자를 지워야 용이 복종할 거다. 다행히 스칼렛은 고대 언어를 이해해 민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다. 매우 빠르게. 그 생물은 리암을 주인으로 인정했다. 자신이 만든 자의 피를 가지고 있으니 스칼렛도 만져보게 해서 그녀는 기뻐하며 용이 자신의 피를 알아본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여기 머물고 싶어 했다. 그 말을 듣고 민은 혼자 돌아가야 했다. 공주가 자신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해서 익숙하지 않았다. 베돈 씨는 그가 더 강해져서 그럴 자격을 갖추면 된다고 생각했다. 리암은 마을에 불이 난 걸 발견하고 즉시 이동해보았다. 모두가 달려와 공격한 자가 늑대 부족이라고 알렸다. 한 마리가 리암을 보고 즉시 와서 이곳을 침입자로 보고 떠나라고 경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퇴출시킬 거라고. 민도 이야기하려 했지만 상대는 듣지 않고 덤벼들었다. 막을 수 없어 그는 상대를 약화시키며 진정하고 설명을 들어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용새끼를 소환해 늑대 부족을 충격시켰다. 모두가 그들의 가족이라는 걸 알았다. 화려하게 그들은 용신으로부터 이곳에 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성지를 보호하고 있었다. 민의 그룹이 보고하지 않고 건설했기 때문에 공격받은 거다. 그는 화해하며 그 여성들은 베돈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다. 듀온 씨로부터 문제를 이해한 늑대 부족은 너무 서둘러서 사과했다. 모두는 용신을 위해 봉사하니 탓하지 않았다. 베나는 모두가 민과 계약해 자신처럼 진화하라고 조언했다. 왜냐하면 현재 리암은 용신의 현신이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모두 동의했다. 그래서 젊은이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스는 늑대 우두머리가 먼저 진화해 그게 암컷이라는 걸 알고 충격받았다. 다음 날 민은 다른 공간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와 어제 일으킨 후유증을 고치는 걸 봤다. 발전 속도가 빨라졌다. 마을 인구가 2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크리스는 주인을 보고 기뻐하며 달려와 안겼다. 그는 그녀에게 방금 일했는지 물었다. 그렇게 하니 당연하다고 어제 일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리암은 탓하지 않고 모두가 서로 도와 일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은 더 먼 미래를 생각하며 만약 자신이 없을 때 마을이 공격받으면 어쩔지 걱정했다. 그럴 때마다 수리해야 하니 피곤할 테니까. 그래서 마을의 재산에 마법을 걸어 보호하기로 했다. 베돈 씨도 이해하고 민에게 하나의 주문을 가르쳐 주셨다. 마법은 상상력이다. 리암은 집을 짓는 재료가 절대 파괴되지 않도록 생각했다. 그걸 나무에 걸어 그녀에게 시험해보라고 했다. 결과 파괴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민은 자신의 마법이 물건을 특정 상태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파괴되어도 바로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제 그들의 마을은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거다. 주문으로 마법을 만드는 법을 익히자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웠고 파괴력이 평소보다 2배 증가했다. 용씨는 젊은이가 더 많은 마법을 만들고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배우라고 조언했다. 먼저 국가. 왜냐하면 곧 민이 이곳의 지도자가 될 테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그는 모든 걸 배워야 한다. 베나는 그 후 달려와 침입자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요정들을 사냥하려고 결계를 부수고 왔다. 즉시 리암은 이동해 그 병사들이 스카렛의 나라가 아닌 근처 다른 국가에 자라고 알았다. 그들은 이 황무지가 미개척지라서 귀중한 걸 찾을 수 있다는 생각했다. 그래서 앞으로 나서 이곳이 자신의 국가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이름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터무니없다고 여겼다. 그들이 여전히 앞으로 나가자 리암은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더 이상 침범하면 책임지지 않겠다. 한 명이 계속 달려들자 결과는 민이 그 뒤로 이동해 날려버렸다. 다른 자들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젊은이는 죽이지 않고 쫓아내고 다시 오지 말라고 했다. 문제를 해결한 후 민은 소식을 전해 안심시켰다. 그녀는 이곳에 사는 또 다른 종족을 찾았으니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리암은 이런 사람들을 항상 환영한다. 숫자가 매우 많다. 그래서 그는 저녁까지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마쳤다. 정말 피곤했다. 마력 소모뿐만 아니라 머리를 써야 하니까. 그렇게 약 100명의 엘프 여성들이 탄생했다. 그래서 마을도 더 확장해야 모두를 수용할 수 있다. 다음 날 스칼렛도 금속룡을 마을로 데려와 모두가 좋아했다. 그래서 그 후 지도자들과 회의를 열었다. 그는 자신이 물리친 병사들의 모자를 꺼냈다. 스칼렛은 그 상징으로부터 이것이 판타 공국의 휘장이라고 알았다. 그녀의 나라이랑 비슷하게 그쪽도 약속의 땅과 접해 있다. 결계를 부수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빨리 온 이유다. 어제 병사들은 정찰병일 뿐 공국이 이 땅을 영토에 합병하고 싶은지 모른다.
스칼렛은 세 국가 모두 이곳을 원할 거라고 장담했다. 그래서 민은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 그는 세 가지를 필요하다. 땅, 사람들, 그리고 힘. 리암은 이미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연히 이곳을 자신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이곳에 주인이 있다는 걸 알리는 거다. 동시에 더 많은 주민을 끌어들여 점차 발전시킨다. 걱정스러운 건 영토를 보호할 인력이 필요하단 점이다. 그 말을 듣고 치신이 그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늑대 부족은 매우 호전적이다. 싸우는 걸 좋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소녀는 동의했어요. 그리고 마을을 건설하는 계획을 이어가며 권위를 보여주고 침략자들의 진격을 막아요. 그들이 이 땅과 동맹을 맺는 게 공격하는 것보다 이롭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해요. 다음 날 레오나르도라는 사람이 바로 만나러 왔어요. 스칼렛은 그분이 자밀의 귀족으로 대왕의 명령을 받은 거라고 알았어요. 그분은 인사를 하고 무의미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러 왔어요. 대신 우정을 찾아 동맹을 맺고 싶어 해요. 만약 동의하면 첫 번째 공주님과 결혼해야 해요. 스칼렛이 그 말을 듣자 그 커플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자신을 그렇게 과도하게 칭찬하는지 공주님의 행동이 문제인 것 같아요. 민 씨도 그분에게 스칼렛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분은 웃으며 민 씨도 정치에 관심이 있군요 라고 했어요. 물론 공주님의 얼굴은 여러 번 봤어요. 그건 스칼렛이 여기 있는 동안에도 약혼을 제안한 뜻이에요. 그래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민 씨는 그 아가씨와 텔레파시를 사용해 보았어요. 그 특별한 기술을 주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약혼 제안에 대해 그녀는 민 씨에게 그들의 진짜 의도와 상관없이 동의하라고 조언했어요. 동의하면 우리 편은 최소 반년 동안 발전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민 씨는 이해했어요. 바로 거래를 성사시키며 공주님과 결혼하는 건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곳을 그쪽에서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한 해를 주세요. 그 말을 듣고 그분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이 일 후 듀에인 씨도 그 커플을 아주 영리하다고 칭찬했어요. 시간을 벌기 위해 상대방이 민 씨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니 그래서 1년 후 이곳의 발전을 보게 될 거예요. 작업 진행 상황은 꽤 안정적이에요. 민 씨도 스칼렛의 별장에서 분신을 이동시켜 왕궁수도로 갔어요. 전에 그 아가씨에게 이 복제본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야 순간 이동 마법을 쓸 수 있어요. 이제부터 민 씨는 이곳에 육로로 올 걱정 없이 될 거예요. 스칼렛은 그 후 민 씨가 복제본인지 원본인지 물었어요. 주인이라는 걸 알자 그녀는 자랑스럽게 집을 소개했어요. 이건 리암이 왕궁수도에 처음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매우 호화롭네요. 그녀는 민 씨가 이미 한 나라의 주인이니 외출을 자제하라고 조언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리암은 듀에인 씨의 드래곤 힘을 느꼈어요. 그분도 흐릿하지만 확실히 자신의 힘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민 씨는 스칼렛에게 이곳의 드래곤 신과 관련된 게 있는지 물었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녀의 집에서 듀에인을 모시니까요. 여기엔 그분의 원래 동상이 있어요. 그건 여러 세대를 통해 가족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녀의 어머니 집이라서 그 힘을 느꼈어요. 그녀의 어머니 집이라서 그 드래곤의 힘을 그 물건에서 느꼈어요. 그분은 리암에게 그 동상의 마법을 써보라고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이 스칼렛의 몸을 감싸는 갑옷으로 변했어요. 능력치도 강화됐어요. 하지만 왜 한 번 쓰면 마력이 고갈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드래곤의 신앙힘으로 만든 마법 갑옷이에요. 인간도 쓸 수 있지만 스칼렛처럼 강한 연결이 필요해요. 방금 그 갑옷은 가장 강력한 종류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지쳐버렸어요. 적합하게 하려면 듀에인은 민 씨가 더 약한 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그걸 하려면 고급 재료가 필요해요. 스칼렛이 준비한 후 민 씨는 동상을 만들며 드래곤 힘을 주입했어요. 이제 완성됐어요. 이건 더 약한 버전이에요. 그래도 능력치가 엄청 증가했어요. 스칼렛도 피로 동상과 계약했어요. 그녀는 이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듣고 민 씨도 이 갑옷에 아레스라는 이름을 붙여 힘을 더했어요. 동시에 모든 전투에서 스칼렛을 보호하라고 명령했어요. 듀에인 씨도 이 아이디어가 영리하다고 칭찬했어요. 공주님이 기술을 쓰면 정말 전에 비해 훨씬 강해졌어요. 드래곤 신도 과거에 그 마을의 금속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건 3령 전투에서 그분이 승리한 도구예요. 민 씨가 시험해보고 싶으면 가능해요.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가 금속 드래곤을 만나러 갔어요. 리암은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이건 독립된 의지를 가진 동상이에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자신의 피를 떨어뜨린 후, 민 씨도 자신의 피를 떨어뜨린 후, 민 씨도 드래곤 갑옷을 착용할 수 있었어요. 힘이 솟아오르며 소녀는 한 번에 37개의 불꽃 구슬을 쏘아냈어요. 하지만 마력이 엄청 소비돼서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듀에인 씨는 민 씨가 이 갑옷을 입고 죽지 않은 세 번째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말 위험했는데 그분이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위험했는데 그분이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민 씨가 이걸 자유롭게 다루면 이 세계는 그의 것이 될 거예요. 소모된 마력을 회복하려면 세 개의 돌을 사용해야 편안해질 거예요. 그럴 겸 민 씨는 철드래곤을 빌릴 수 있을지 물었어요. 스칼렛은 당연히 동의했어요. 젊은이가 가져가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녀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그 말을 듣고 그는 감사하며 드래곤을 인벤토리에 넣어 가져갔어요. 지금까지 리암은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바로 그 후 각자 일에 집중했어요. 공주님은 수도로 돌아가 국가활동을 조사하고 싶어요. 민 씨는 마을로 돌아가 상황을 볼 거예요. 이동 마법이 있으니 리암은 그녀를 언제든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마을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집들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소녀는 기뻐요. 베나가 크리스에게 한 무리의 초가 근처에 산다고 했어요. 민 씨가 아는 대로 그들은 2미터 넘는 키의 생물이에요. 성격은 개체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이는 폭력적이고 어떤 이는 친절해요. 그래서 그 초무리의 모습이 사납지 않은지 확인하고 직접 해결하러 갈게요. 베나에 따르면 꽤 폭력적으로 보이네요. 마을에 문제가 생길까봐 게다가 인간들도 올 수 있어요. 새로운 국가라서 리암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싶어요. 초에 대한 것으로 제나는 소년이 그들을 마을에 초대해 함께 살자고 할 거예요. 그것도 합리적일 것 같아서 민 씨는 감사하며 그 초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어요. 위치를 파악한 후 바로 민 씨는 접근했어요. 게다가 철광석도 주었으니 이곳에 자원이 많다는 증거예요. 그때 찾던 자들이 나타나 방문객을 봤어요. 수장은 리암이 누구냐고 왜 왔는지 물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과 국가를 세우는 계획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멤버를 모으러 왔어요. 그 말을 듣고 수장은 인간이 교활하다고 믿지 않았어요. 소녀는 더 설득하며 누구도 학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금 엘프 부족과 늑대 인간 부족이 이미 합류했어요. 그래도 수장은 동의하지 않고 리암이 떠나거나 죽으라고 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공격했어요. 정말 성급하네요. 계속 때리기 시작했어요. 민 씨가 땅과 돌에 꽤 능숙한 걸 봤어요. 민이 꽤 능숙하니까 땅과 돌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그 거대한 아저씨가 너무 강력해서 걱정스럽게 됐어. 자기 자신이 모집 중이니 사람을 해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젊은이는 좁은 틈에 빠져서 발을 뗄 수 없게 됐어. 상대방이 그걸 보고 비웃으며 직접 마무리 일격을 날렸어. 막을 방법이 없어서 민은 드래곤 아머를 사용해서 막아야 했어. 덕분에 맞았지만 몸에는 전혀 상처가 없었어. 거대한 괴물이 리암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걸 보고 놀랐어. 젊은이는 이전 사용보다 익숙해져서 기뻐했지만 오래 사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그래서 그냥 치워두기로 했어. 공격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은 뒤에 있는 곳들을 친절하게 도와주기까지 했어. 대장이 돌아보니 부하들이 땅과 돌에 위협받는 걸 보고 당황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이건 그 아저씨가 함부로 공격한 탓이야. 리암도 상대를 꾸짖으며 분노한 상태에서 친구들을 거의 해치게 됐다고 했어. 방금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그는 환영을 사용해서 함께 결계를 만들었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지도자는 사과해야 했어. 민을 부르며. 젊은이이자 강하고 친절한 소녀는 리암의 말에 동의했어. 그걸 보고 이 괴물이들이 평화로운 종류라서 마을로 모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양쪽이 더 자세히 자신들이 건설 중인 영역에 대해 이야기했어. 지금 엘프 부족과 늑대 인간이 있어. 개 부족을 더하면 그곳에 4종류, 나까지 포함해서 될 거야. 대장이 왜 우리를 초대하는지 물어보니 미래의 인간들이 나쁜 의도로 올 테니까 알았어. 그래서 이 땅의 주민들이 사냥당하기 전에 함께 뭔가를 해야 해. 최악의 경우에는 모두 멸망할 수 있어. 그들은 여전히 고민 중이야. 마을을 먼저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 그가 동의했어. 그래서 마법으로 모두를 이동시켰어. 모두가 큰 충격을 받고 이게 고급 성스러운 마법이라는 걸 알았어. 놀랍게도 크리스가 이 친구를 알아봤어. 바로 달려가서 얼굴을 때렸어. 그 아저씨도 알아보고 그녀를 돼지머리라고 불렀어. 그런데 그녀는 늑대인간이야. 그걸 보고 리암이 그녀가 그에게 뭐냐고 물으니 그냥 교류로 놀았대. 가끔 만나서 누가 더 강한지 겨루곤 했어. 이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됐어. 그녀의 기록은 307승 37패야. 하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쉽게 쓰러졌는지 모르겠어. 그 애는 그가 약해진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반대야. 자신이 주인과 계약해서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 게다가 특별한 이름도 있고 예쁜 늑대로 진화했어. 그 말을 듣고 크리스도 이해했어. 기뻐하며 주인의 가족이 돼서 더 강해졌다고 했어. 친구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겨루기가 가능하지. 지금은 차이 너무 나니까. 크리스는 그가 졌으니까 이제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위협했어. 상대는 그다지 영리하지 않아. 그냥 멍청하게 받아들였어.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리암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어. 하이. 그 이름은 비범한 신체적 힘을 상징해. 바로 그 순간 커다란 몸에서 마을의 새 멤버가 더 잘생기고 근육질로 변했어. 전사다운 균형 잡인 몸매야 흠잡을 데 없어. 계약 덕분에 머리도 좀 더 똑똑해졌어. 게다가 말도 유창하게 하니까 정말 기쁘네. 가장 중요한 건 그에게서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무게와 키는 줄었지만 그 대신 힘은 몇 배나 강해졌어. 크리스도 시험해봤지만 이제 두 쪽은 더 이상 차이 없어. 리암의 판단에 따르면 구의 각 일격은 보통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는 물리적 힘에 특화됐고 크리스는 속도형 전사야.
진짜 싸움이 아니고 장난으로 하긴 하지만 여전히 최고의 전투야. 남은 부족권들은 대장이 너무 강력해서 기뻐했어. 그래서 모두 줄을 서서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마을의 주민이 됐어. 이제 걔가 아니고 지가로 진화했어. 이렇게 하면 위협에 대한 방어와 전투력이 보장되니까 그는 덜 걱정됐어. 다음날 기가 동료들을 데리고 광물을 채굴하러 갔어. 각자 큰 바위를 들고 가서 크리스는 불편해했어. 그래서 따라해보지만 들 수 없었어. 친구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어. 그 바위는 그녀의 힘에 맞지 않아. 그 말처럼 약한 것 같아서 그녀는 그래도 해봤어. 결과는 그 바위에 완전히 짓눌렸어. 이런 힘든 육체 노동은 그들에게 맡겨도 왜 고생해서 경쟁하니 피곤할 게 없어. 잠시 후 리암도 확인하러 갔어. 하이가 주인님이 바위들로 뭐 할 건지 물으니 안에 광물을 채굴해서 일을 쉽게 하려고 했어. 그리고 땅과 불의 정령을 불렀어. 하나는 금속을 분리하고 다른 하나는 녹여. 그들은 아주 많은 철을 얻었어. 동, 은, 금은 아주 적었지만 게다가 고급 미스릴도 조금 있어서 여전히 가치 있어. 젊은이는 더 많은 귀금속을 채굴해서 드래곤 아머를 만들고 마을 전체의 전투력을 높이고 싶어해. 존에게 물어보니 그 조각상을 만들려면 고급 미스릴이 필요해. 조금이라도 꼭 있어야 강해져. 그 말을 듣고 리암은 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도하고 싶어 했어. 다른 금속으로 시도하면 실패할 뿐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실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거지. 그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발견의 열쇠야. 과거의 명언처럼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걸 기억하며 그 말에 존 씨도 웃으며 그 흥미로운 모습을 인정했어. 그래서 이 실패는 마법을 배우는 것처럼 첫 시도부터 성공할 수 없고 매번 경험을 쌓아야 진짜 성과를 내는 거야. 그렇게 젊은이는 불정령에게 쇠를 녹이게 했어. 동시에 땅정령에게 틀을 만들게 했지. 그 후 뜨거운 금속을 부어 넣은 다음 용력을 전달해 결과를 확인했어. 게다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그 조각상에 이름을 붙여야 했지. 리암은 그걸 아폴로라고 불렀어. 여러분이 태양처럼 아름다웠어. 이름에 맞는 틀을 디자인하면 더 강력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이 정도면 이미 성공한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적합한 이름을 붙이면 그들은 엄청나게 강력한 형태로 진화한다는 교훈을 얻었어. 그래서 마법 갑옷도 마찬가지일지도 몰라. 그래서 이런 시도가 필요한 거지. 존 할아버지는 리암이 세계 최초의 새 용갑을 성공적으로 만든 데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어. 절대 지루하지 않아. 오후가 되자 리암은 가능한 한 많은 용갑을 만들고 싶었지만 문제는 이름 짓는 과정이었어. 세상의 단어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새로 만들 수도 없고 한 번 쓴 이름은 두 번 쓸 수 없어. 이 일로 그 애는 머리가 아팠어. 아직 많은 재료가 남아있으니까. 몇 날 며칠 고심한 끝에 마침내 15벌의 갑옷을 만들었어. 그 이상은 불가능했지. 그래서 세 부족의 가장 강한 개인들에게 고루 나눠주기로 했어. 위와 크리스는 원래부터 전투에 특화되어 있어서 그들은 정말 강력해. 엘프 부족은 좀 더 온화하니 개선이 필요해. 갑자기 나쁜 놈들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엘프 여인들을 노렸어. 그들을 잡으면 평생 놀고 먹을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미나를 만나고 나서 그 말대로 행동했어. 레나가 그걸 보고 싸우고 싶다고 요청했어. 미나를 만나고 나서 그 말대로 행동했어. 그렇게 그녀는 한 놈을 주먹으로 날려버렸어. 나머지 놈들은 화가 치밀었지. 하지만 용갑을 입은 그녀는 모든 적을 제압할 수 있었어. 이제부터 이런 이름 없는 잡놈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사건 후 리암은 더 많은 갑옷을 만들어 모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 지도자를 붙잡아 칼을 목에 대고 위협했어.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무관심했어. 단순히 내가 여기서 가장 강하니까. 밤이 되자 젊은이는 잠을 자지 않고 몇 가지 실험을 하고 싶었어. 그는 물정령을 많이 소환해 바닷물에서 소금을 분리해 매일 사용할 민물을 만들었어.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비상사태를 대비해 모든 걸 저장해야 하니까. 윈디는 첫 번째로 진화한 정령으로 주인에게 말을 걸었어. 그녀는 이 힘 덕분에 정령 세계에서 영토를 넓힐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 그리고 그는 물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줬어. 그래서 리암도 그녀에게 제로라는 이름을 붙여 더 강하게 만들고 싶었어. 그 후 그는 그녀의 조각상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게 했어. 역시 성공했어. 그래서 이제부터 새로 만든 용갑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다음날 그는 지에게 땅 정령 갑옷을 장착시켰어. 베나는 물, 크리스는 불 시스템이야. 모두 이 갑옷을 입고 그 힘을 느꼈어. 어제보다 10배는 강해진 느낌이야. 세 사람은 마을을 지키는 핵심 전사들이 될 거야. 하지만 이게 엄청난 힘을 소모하니까 익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옆에서 지켜보는 존 할아버지는 리암이 정말 순수하다고 생각했어. 만약 세 부족이 모두 이 갑옷을 입는다면 하나의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는 더 업그레이드할 생각이야. 역시 나와 관련된 건 한계가 없어. 다음날 리암이 도시로 돌아오자 두 동료가 어디 갔었는지 물었어. 그 집안 사람들은 걱정스러워서 무슨 일이라도 났다고 생각했어. 젊은이는 갑작스러운 일들 때문에 보고를 못했다고 했어.
일단 아스나는 넘어가주고 그들이 맡긴 돈에 대해 물었어. 실제로 스칼렛이 입단속을 위해 엄청난 돈을 주었고 그중 일부를 두 동료에게 나눠줬어. 용에 관련된 일도 알았으니까. 사실 이 돈을 받지 않아도 그들은 말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리암은 그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두 사람에게 맡겼어. 갑자기 큰 돈을 받은 아스나와 조디아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다시 젊은이에게 맡기기로 했어. 필요할 때 쓰려고. 리암이 아스나가 필요한 게 있냐고 묻자 그들은 웃었어. 잠시 후 두 사람은 젊은이에게 선물로 마법책을 사줬어. 이 마법은 꽤 희귀하니까 그 돈이 필요했어. 요즘 아스나가 우연히 봤으니까 선물 아이디어가 났어. 뭐라고 해도 이런 선물은 정말 좋아. 바로 받아들였어. 열어보니 이 마법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는 두 동료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어. 조디아와 그녀의 손녀는 그 말에 매우 기뻐하며 음식을 대접했어. 이제 자신의 최근 일을 설명할 차례야.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있다는 걸 알자 그녀는 충격을 받았어. 남들이 말하면 믿지 않겠지만 리암이 말하니 믿어야 해. 그리고 그는 다시 묻지? 둘이 계속 동행할 의향이 있나? 아스나는 그 말에 꾸중을 하며 전에 말했잖아. 자신은 평생 그와 함께할 거라고. 조디아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여정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지금 세 사람은 계약을 맺었어. 두 번째 가족처럼. 그 말에 그는 안심했어. 더 가르침을 부탁했지. 아스나는 밖에 나가 놀 생각이었지만 막혔어. 리암은 방금 받은 책의 마법을 바로 배우고 싶었어. 지금 이 순간 그는 어떤 마법이든 순식간에 익힐 수 있어. 그는 그들에게 시범을 보여줬어. 아주 빨리 활성화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었어. 리암은 계속 마법을 걸어 모두의 주목을 끌었어. 시전 시간이 줄어들었어. 매번 그렇게 하니 몇 분 만에 새로운 마법을 완전히 배웠어. 정말 최고야. 그녀가 묻자 그것은 일종의 공간 아이템이야.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물건을 넣을 수 있어. 게다가 그것은 힘에 따라 달라져. 리암은 정말 강하니까 안쪽에 수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어. 하지만 이 공간 아이템의 치명적인 약점은 안쪽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빨리 흐른다는 거야. 그는 그들에게 시범으로 생선을 넣어 보였어. 꺼내보니 이미 악취가 나서 시간이 크게 차이 났어. 코리는 이게 쓰레기통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 아수나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리암에게 이 마법이 유용한지 물었어. 그는 아직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어. 갑자기 웨이트리스가 와인을 가져오자 미니 공간 아이템으로 와인을 빚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그는 밖으로 나가서 오늘 만든 순수포도 주스를 샀어. 그 안에 약간의 효모를 넣고 어두운 곳에 5분 동안 두자 성공적으로 와인이 됐어. 모두가 매우 놀랐어. 리암은 이 기술을 사용해 대량 생산으로 빠르게 발효된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돼서 기뻐했어. 공간 아이템 안의 시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그는 포도주스를 잔뜩 사왔어. 각 병에 번호를 매겨 식별할 수 있게 했어. 조디는 와인을 좋아하니까 평가를 할 거야. 그녀는 1시간 동안 안에 넣은 와인을 마셔보고 365일이 지난 것처럼 느꼈어. 다른 병들도 비슷해서 리암은 기뻐했어. 아스나는 질투가 나서 그가 그 할머니를 좋아하나 싶었어. 그래서 꾸중을 했어. 요약하면 현실 세계의 1시간이 공간 안에서 1년이야. 다음 날 리암은 두미인과 함께 새로운 땅으로 가서 모두를 소개했어. 즉시 양쪽이 친근하게 인사하며 마을 사람들을 환영했어. 그들은 파티를 열었어. 누가 더 요리를 잘하나 경쟁까지 했지. 위와 크리스는 전사지만 요리에 재능이 있어. 늑대 소녀는 특별한 양갈비 구이를 만들어 두 집안 사람들을 침을 흘리게 했어. 아저씨 쪽은 부족의 전통 음식으로 커다란 고기 한 덩어리를 준비했어. 엘프 부족도 지지 않고 영양가 있는 버섯과 약초 수프를 가져왔어. 아스나는 그냥 맛있게 먹기 바빴어.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았지. 그렇게 마을은 정말 멋진 파티를 가졌어. 다음 날 리암은 두 동료를 데리고 과일 수확을 도왔어. 이 과일로 와인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어. 크리스와 위는 여전히 경쟁하며 주인에게 업적을 자랑했어. 베나는 그들이 한 나무의 과일을 다 따버린 걸 보고 꾸중했어. 갑자기 누군가 그들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어. 리암이 마법을 쏘았지만 그자는 아무렇지 않았어. 도망치다 보니 뚱뚱한 그 사람이 동료를 물어뜯기 시작했어. 다행히 아저씨가 막아줬어. 이 광경을 본 리암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일단 정화했어. 다행히 나쁜 효과를 해소했어. 조디는 그 증상을 보고 그가 뱀파이어로 변했다는 걸 추측했어. 보통 변하면 구할 수 없는데 리암이 너무 강력해서 성공한 거야. 모두는 그자가 뱀파이어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 그들은 태양을 무서워하니까. 조디는 아마 고급 버전인 드라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 드라큘라의 지도 아래 다른 뱀파이어들은 더 강해지고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그 말을 듣고 모두가 걱정됐어. 게다가 더 나쁜 건 그들의 정찰병이 와서 저기 일만 마리의 뱀파이어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어. 이 숫자는 너무 터무니없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아마 그 전부터 다른 종족을 감염시켜 세력을 키운 모양이야. 이건 드라큘라라는 고급 존재가 지휘하는 게 확실해. 보통 뱀파이어는 조용하고 고독하게 사는데 이 우두머리가 미치게 만들어 폭력적으로 만든 거야. 이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없애야 해.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고.
리암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고 생각했어. 가장 중요한 건 목숨을 지키는 거야. 그는 모두에게 전쟁 전에 대피하라고 했어. 크리스는 늑대 부족을 이끌고 즉시 행동했어. 그래도 리암은 마을을 건설한 노력이 이제 다 날아갈 수 있다는데 화가 났어. 근처 부족들은 대피하지 않고 뱀파이어로 변했어. 게다가 어떤 자들은 무릎을 꿇고 누군가 앞에 있으니 아마 그가 드라큘라야. 그의 능력은 죽은 뱀파이어를 되살리는 것 같아. 그래서 병력이 1만에 이른 거야. 그 형님은 너무 무서워서 더 머물지 못했어. 리암은 그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했어. 가장 중요한 건 목숨을 지키는 거니까. 모두가 뱀파이어에 대항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 이때 리암은 모은 정보로 승리를 자신했어. 결론은 그 드라큘라를 먼저 제거하는 거야. 약해지고 점점 힘을 잃을 테니. 그렇게 나머지들은 약해지고 점점 힘을 잃을 테니. 그렇게 5명의 강력한 전사들이 적의 진격을 막아섰어. 각각 리암이 만든 정령 갑옷을 입고 레나가 먼저 물결로 모두를 멀리 밀어냈어. 크리스는 불마법을 추가로 써서 불태우고 땅과 돌을 일으켜 뱀파이어들의 진격을 늦췄어. 그렇게 아스나는 속도로 하나씩 쓰러뜨렸어. 코디는 위에서 원거리 지원을 했지만 숫자가 별로 줄지 않았어. 리암은 또 다른 무리를 보고 사람의 한계가 걱정됐어. 그래서 많은 적을 쓰러뜨렸지만 5 전사들도 지치기 시작했어. 결국 후퇴해야 했지. 하지만 드라큘라가 앞을 막았어. 그는 이제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타난 거야. 리암은 순간 이동으로 그의 앞으로 가서 100km 떨어진 곳으로 보냈어. 계획대로 그자는 낯선 곳에 가서 매우 여유로웠어. 전장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니 그는 화가 났어. 리암은 그를 쓰러뜨리면 모든 뱀파이어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선언했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드라큘라는 그 애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어. 아무도 내가 다른 종족을 감염시키는 걸 막을 수 없어. 바로 그 자리에서 리암의 19발의 공격이 시작됐어. 불행히도 그 마법은 그에게 효과가 없고 그의 이동 능력도 문제야. 다행히 반응이 빨라서 다른 곳으로 피했어. 리암은 용의 인장을 활성화해 용력을 쏘아 빛을 만들었어. 역시 상처를 줄 수 있었어. 하지만 상대의 회복력이 너무 무시무시해. 한콰에 리암은 그의 패턴을 익혔고 직접 감염당했어. 다행히 그건 그의 복제본이었으니까 마법을 해제했어. 지금 그는 에이스 카드로 고르디안 제돈 용갑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처럼 그에게 마법이 효과가 없으니까. 그는 승리를 확신할 때만 사용하고 싶었어. 그래서 다른 마법으로 운에 맡겨봐야 했어. 불에 타거나 완전히 얼어붙어도 드라큘라는 아무렇지 않았어. 그는 자신이 불사체니까 저항하지 말라고 했어. 역시 그의 몸은 세계의 기준을 초월했어. 그는 살아있지 않지만 죽지도 않았고 이 몸은 생명을 소모하는 그릇일 뿐이야. 그 말을 듣고 리암은 갑자기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그렇게 그는 그자를 유인해 공간 아이템에 가두었어. 시간 차이가 너무 커서 드라큘라의 몸은 버틸 수 없게 될 거야. 맞아. 살아있는 생물은 공간 아이템에 넣을 수 없지만 그자가 이미 죽었다고 했으니까 리암이 이 아이디어를 낸 거야. 이 기회에 뱀파이어 백작의 생명력을 흡수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실험도 해보자. 리암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 10시간이 지나니 안쪽에서는 10년이 흘렀고 드라큘라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정지 상태야. 베돈 씨도 리암을 칭찬했어. 똑똑하네. 직접 이길 수 없으면 머리로 이기는 거야. 이것도 운이 좋았어. 버려질 것 같던 마법이 뜻밖의 힘을 발휘했네.